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사람에 대한 신뢰 비율은 2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건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걸까요? 명견말리 그래서 오늘은 사회를 지탱하는 힘,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수많은 약자를 변호해온 분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존 로크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가 있습니다. 로크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국가가 국민들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계약을 믿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라고 말했는데요. 로크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 사회 역시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3년째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억울하다,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국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노후에 무슨 보장이 될 거라 생각은 전혀 안 하죠. 안 하실 때만 좀 하고 싶네요. Es ist ja schon mal ein Riesenschritt, dass wir jetzt immer mehr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참여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매맞는 경찰 도와주세요. 이 청원에는 무려 6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감했는데요. 경찰이 시민에게 맞는다. 사실 그리 놀라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경찰들이 공무집행 중에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서 기물을 부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연간 1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무집행 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무려 1만 3천 명가량이나 됐는데요. 하루에 약 35명 꼴입니다.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건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나 병원 응급실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한 해 평균 173건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지속적으로 이런 의료진 폭행 문제를 겪고 있죠. 경찰이나 119, 병원 응급실은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찾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안심하고 시민들을 도울 수 없다면 시민들의 안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요?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있고 강한 사람에겐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다. 나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각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검찰, 법원, 국회 모두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공적 신뢰라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믿을 수 없는 사회.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이렇게 무너뜨린 걸까요?
학교의 정문 옆에 세워진 작은 천막. 이곳에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계세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제는 어젯밤 어떠셨어요? 어젯밤 주무시는 데는? 어제 추워가지고 어제 갑자기 무슨 영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이들이 거리로 나선 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거 진상규명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제가 왜 14살 때 학교 다니는 아이가 경찰관에게 끌려갔는지, 그리고 또 왜 내가 그 안에서 그 임금 유린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동생이 왜 거기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국가로 인해서 폭력을 당해야 되는지. 형제복지원이 폐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3년 동안 불황자 선도란 명목하에 운영됐다. 당시 경찰은 노숙자뿐만 아니라 신분증이 없는 사람, 밤늦게 귀가하던 학생까지 강제로 복지원으로 보냈다. 여기가 전부 다 물탱크거든요. 옛날에 그 형제복지원 있었던 이 물탱크 자리라. 여기 옛날 쓰던 그 자물통이라 이 한 개로 다 사용했던 거거든. 형제복지원 안에 있었던 원생들 가다 놓는 열쇠였어요.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지내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매일같이 혹독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복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시설을 늘리는 작업도 입소자들 몫으로 돌아왔다. 약 4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수익은 모두 복지원장이 착복했다. 공장에다가 배치를 시켜요. 오래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낮은 칠기라든지 목공, 철공, 봉제공장 같은 데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안에 그 시설 만드는 데에 집중 투입이 된 거예요. 복지원 내에선 학대와 폭력이 난무했다. 무려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심각했다. 동성 간의 성폭행은 비일비재했죠. 얼굴이 조금 잘생겼거나 나이가 어리다 하면 무조건 그 권력자들의 그 성폭력 대상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파출소 앞에서 경찰에 잡혔던 최승우 씨. 당시 그는 중학교에 갓 들어간 14살 소년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다. 여기서 인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이리 와봐 하면서 딱 감을 지르더라고. 담임 선생님이 그때 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요. 그래, 우유만 마시고 빵을 넣어놨던 건데 그 빵을 가지고 이제 그게 이 어디서 났어, 이 새끼야. 이거 훔친 거 아이가, 임마. 막 때리고. 복지원을 나온 후에도 최승우 씨의 삶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복지원 출신이란 낙인은 남들처럼 살아갈 기회마저 빼앗았다. 사람들에게 그는 여전히 불황자였다. 만신창이가 되어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최승우 씨. 그의 울분은 경찰로 향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만 수십 건. 그에게 공권력은 불신의 대상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것들이 이제 꿈속에서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 원인은 형제복지원이지 않나. 경찰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래 됐으니까네. 내가 이렇게 삶을 살지 않나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만 보면 화가 났던 거죠.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퇴직 경찰관의 증언을 들었는데요. 그 증언 내용인 즉슨 당시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보낼 경우에 인사에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화란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던 학생이나 이사한 집을 찾지 못해서 길을 헤매고 있던 어린 아이들을 형제복지원에 제대로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보냈던 겁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했던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 법적 처리 과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복지원 원장은 중앙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형제복지원 원장이 변호인 그리고 가족들과 접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30년 전에는 이렇게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이 기록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와의 접견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누구도 입회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접견부를 보면 복지원 원장이 안기부 시장 그리고 구청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 유착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축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가둔 게 분명한데 내무부 훈령이라는 그 법률도 아닌 훈령의 근거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훈령의 근거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당시 하급심에서는 의문을 표했지만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누구를 도대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부와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가해자였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사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성이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지만 그 법을 신뢰할 수 없으니 개인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가 권력을 가진 강자와 인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재벌들에 대한 처벌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란 얘기 많이 합니다. 3호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엊그제는 또 보석으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재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5만 원을 훔친 사람은 징역형을 받습니다. 대기업 총수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신뢰는 정의롭게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쌓이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정부 신뢰도는 24%였습니다. OECD 평균 42%의 턱없이 낮은 겁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공적 신뢰가 낮으면 정부 정책은 번번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입니다. 지난해부터 고령 인구 비율이 유소년 인구 비율을 추월했습니다. 앞으로는 일할 세대보다 은퇴한 세대가 늘어나면 복지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노후복지인 이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무려 48.8%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경제적 어려움, 빈곤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노인분들 중에서 이 파지 줍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복지 혜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지 복지에 더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정부가 국민의 돈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혜택이 확실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경기 불황이 덮친 한국 사회. 자영업자들에게 노후 준비는 먼 얘기다. 11년째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영미 씨. 올해는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비슷한 가게가 늘면서 매출도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다. 이대로 장사를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여름 장사에서 1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올여름엔 워낙 날씨가 더워가지고 진짜 제가 11년 차인데 최저 매출이었어요. 여름 매출로는 올해가 최저였어요. 결국 전영미 씨는 일손부터 줄였다. 한창 바쁜 시간을 제외하곤 대부분은 혼자서 일한다. 임대료는 줄일 수도 없고 원자재는 또 상승하고 인건비밖에 없어요. 줄일 수 있는 거는. 전영미 씨가 다달이 넣는 국민연금은 9만 원. 그것도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해 낮춰서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장되는 금액도 충분하지 않고 그마저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더 내기가 꺼려진다. 금연금을 내야 되니까 그냥 세금으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의무. 예, 뭐 그게 노후에 무슨 보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죠. 뭐 조금의 보탬은 있겠지만 지금 뭐 국민연금이 워낙 손실도 크고 막 말이 많잖아요. 그게 지금 내고는 있지만 그걸 제가 진짜 늙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죠. 이런 불씨는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다. 전화 상담 일을 하는 조영태 씨. 그는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 다닌다. 근데 교통비가 출퇴근하는 데마다 5, 6만 원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출근할 때 걸어서 가기 좋은 데로 이제 잡은 거죠. 넉넉하지 않은 월세 생활. 매달 드는 생활비에 약간의 저축을 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다. 한 푼이 아쉬운 영태 씨에겐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아깝기만 하다. 저는 좀 안 내고 싶어요. 불확실하게 신뢰성 없는 돈에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냥 누구한테 이게 이득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 할 수 있다면 좀 안 하고 싶네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영태 씨. 그는 한 달에 7만 600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쌓이고 있다는 믿음은 없다. 그 76,000원이면 좀 더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좀 더 사고 장을 볼 때도 좀 반찬을 더 산다거나 아니 반찬을 뭐 더 해먹는다거나 외식을 나가서 친구들 더 맛있는 걸 먹거나 카페 예쁜 데 좀 가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76,000원의 돈이 또 미래에도 받지 못할 것 같은 돈이 빠져버리면 허무하죠. 허무하고 화도 나고. 적폐청산 앞장서라. 국민연금 각성하라. 각성하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국민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연금 개편을 앞두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토론회가 열렸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그간 연금 운영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이것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뭐 투자가 되고 어디에 투자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불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소통이 잘 안 될 때 생기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2057년. 5년 전 추계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다.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말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문제로 국민연금 적게는 3천억, 많게는 6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저는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파산할 게 뻔한데, 즉 손해볼 게 뻔한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그 주식을 매수했을 때,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장님께서는 그 직원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먼저 반성부터 해라.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 낸 돈이라도 돌려달라.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깊은 상황에서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개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게 된 걸까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식 의결 전문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본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병에 찬성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 구조가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측 인원 6명, 그리고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위원은 정부 부처 4명의 차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고요. 민간위원은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인물들이 위촉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질적 투자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는 인사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독립적으로 결정할 제도와 조직은 외형상 갖추고 있는데 외부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다 보니 삼성 합병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결과는 국민연금의 손실로 이어졌고 국민의 불신만 키웠던 겁니다. 이런 구조는 사회를 움직이는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자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의 신뢰, 배려와 같이 공동체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본을 가리킵니다. 경제자본 못지않게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신뢰가 낮은 만큼 이런 사회적 자본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성적표입니다. 조사 대상인 전체 63개국 중에 정부 정책의 투명성은 35위, 사회 응집력은 37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가 10%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가 낮으면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낮은 신뢰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120년 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한 독일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도시라 불리는 독일의 바트키싱엔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쉼터로 각광받는 곳이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 대책을 위해 독일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0%. 이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Ich habe also mit 60 aufgehört zu arbeiten und war Hausfrau jetzt die ganze Zeit ohne Gehalt und ohne Rente. Und jetzt ab nächsten Monat kriege ich meine Rente. Endlich, wird Zeit. Etwa wie viel werden Sie? Ja, ich schätze mal ungefähr 1.400, 1.500 Euro. 독일 역시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로 연금 재정의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결국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독일의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 2030년까지 67세로 올릴 계획이다. Auch die deutsche Bevölkerung wird immer älter. Und das kostet sehr viel Geld, weil lange Rente bezahlt werden muss und wir brauchen Einnahmen. Und so will man die Rente an sich nur bis zu 42% des Bruttoeinkommens im Monat kürzen. 정년은 길어지고 연금 지급액도 낮아지는 개혁. 국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변화지만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바탕엔 연금공단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Sehr vertrauensvoll. Sehr vertrauensvoll. Ne? Man bekommt im Laufe seines Lebens alle 10 Jahre eine Aufrechnung, wo man steht im Moment mit. 독일의 공적 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연금공단. 이곳에서는 국민들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피보험자들에게 연금 수령액과 수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전국에 다양한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 국민들이 연금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Darüber hinaus haben wir natürlich umfangreiche, so allgemeine Informationsangebote durch Broschüren, durch Zeitungsbeiträge, auch durch Vorträge, die wir hier in Berlin, aber eben auch im ganzen Bundesgebiet immer wieder anbieten, in denen sozusagen die komplexe Thematik versucht wird zu erläutern. 독일 연금공단은 특정 기관으로부터 감독받지 않는다. 재원 마련과 관리 절차 모두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된 대표와 자문위원회가 결정한다. Zunächst einmal zum Verständnis dieses Prozesses ist es wichtig zu wissen, dass die Rentenversicherung eine selbstverwaltete Körperschaft ist, wo gewählte Vertreter von versicherten Rentnern und Arbeitgebern die grundlegenden Entscheidungen für das Management im Haus treffen. Es gibt auch oft Beiräte, zum Beispiel in der Rentenversicherung gibt es einen Beirat, der zur Hälfte aus Gewerkschaften und zur Hälfte aus Arbeitgebern besetzt wird. Und dieser Beirat kontrolliert zum Beispiel unabhängig auch von der Politik bestimmte Dinge, die innerhalb dieser Behörde passieren und trifft bestimmte Entscheidungen mit.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독일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치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연금 수혜자와 피보험자들이 연금공사 대표와 자문위원들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건 우리로선 참 부러운 얘기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연금 운용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사실 저도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서는 저렇게 하면 그래도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어쨌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신뢰하기가 참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국가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그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독립적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을 따르는 준국제기구이기도 하고요. 인권침해 그리고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조치를 하는 준사법기구이기도 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설립 이후에 인권위는 정부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에 대한 파병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독립적 행보를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국내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인권에 더 초점을 맞출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인권위는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을 제1의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 이제 우리 사회 내 문제로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정책이 방향이 달라진 건 그만큼 국가인권위가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고요. 국회가 4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들이 자신을 지명해준 기관, 추천해준 기관의 의중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으로 선출된 사람이 6명, 과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소신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소신이 흔들리면 인권위의 정책은 그때그때 사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정치입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크로나우시.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양봉학교를 방문한 독일 연방의원을 만났다. 16년 차 연방의회 의원인 프로놀트 씨. 그는 바이에른주 환경부 차관도 겸직하고 있다. So schaut das jetzt aus, ja? Irre. Da sehen wir die Bienen, da sehen wir, dass auch Futter ist. Zum Teil sieht man ein bisschen Pollen. Kommen wir dann dazu. 대부분의 연방의원들은 연방회의에 참석할 때를 제외하곤 지역구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Und heute zum Beispiel bin ich auch hier, weil ich zuständig bin auf Bundesebene für den Emissionsschutz. Und wir haben gehört, dass zum Beispiel nur hier in diesem Landkreis im letzten Jahr 20 neue Imker dazugekommen sind. 독일 연방의회 의원 중 절반은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따라서 지역 구민과의 소통은 연방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신뢰를 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또 연방 의원들은 규정상 부수입을 연방 의회에 알려야 하는데 프로놀트 씨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수입은 물론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Im Regelfall ist es das Ende der politischen Karriere. Wenn so etwas öffentlich wird, dann wird das auch von der Presse und den Medien entsprechend berichtet. Und in fast allen Fällen muss dann der Abgeordnete zurücktreten oder der Politiker zurücktreten. Und es sind schon bis hin zum Bundespräsidenten, da ging es um die Frage von Krediten von einem Freund und auch von Reisen, wo ein Unternehmen die Hotelübernachtung bezahlt hat. Das war der Grund, dass es zum Schluss zum Rücktritt gekommen ist. 독일 연방의원의 혜택과 권한은 적은 편이다. 교통비만 살펴봐도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 철도 이용권과 연방의회 참석에 필요한 비행기표 지원이 전부다. 건강보험, 연금공단 같은 연방기관의 인사나 정책 결정에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다. Einfluss zu nehmen, aber das System in Deutschland ist so, dass der Einfluss von Politik nicht zu groß ist und dass sich auch Menschen vor Gerichten zum Beispiel wehren können. Bei öffentlichen Behörden, wenn sie selbstverwaltende Behörden sind, dann werden die Entscheidungen dort von den Gremien getroffen. Also eine Personalentscheidung, wer an der Spitze steht, wird dann aus den Vertretern von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zum Beispiel getroffen. Und damit ist eine gewisse Unabhängigkeit von der Politik da. 독일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정부와 의회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왔다. 해마다 의원들이 비용을 부담해 200명이 넘는 시민들을 연방의회로 초대하기도 한다. 시민들은 3일 동안 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Die wichtigsten Faktoren sind jedenfalls Glaubwürdigkeit und Transparenz. Glaubwürdigkeit, dass das, was versprochen wird, auch geliefert wird und transparent nachvollziehen können, in wessen Interessen die Entscheidungen liegen, die da getroffen werden, ob es spezifische Interessen sind oder ob es Interessen sind, die für die Mehrheit nützlich sind. Nicht unmittelbar einen persönlichen Nutzen, aber allgemein beispielsweise für die Gesellschaft.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런 시민들의 꾸준한 감시와 참여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Die Kontrolle, die nicht durch das Abgeordnetenhaus, durch das Parlament stattfindet, das ist im Wesentlichen eine Kontrolle durch die Öffentlichkeit, insbesondere durch bestimmte Organisationen in der Zivilgesellschaft und durch die Medien. Diese beiden Organisationen, und dann gibt es auch noch Transparency International oder Transparency Deutschland, also in dieser Organisation sind eigentlich die wichtigsten, die auch das Verhalten von Abgeordneten kontrollieren. Sondern es ist wichtig, dass eine kritische Öffentlichkeit da ist, dass ganz viele Bürgerinnen und Bürger sich engagieren und aufmerksam sind. Das muss jeden Tag verteidigt werden. Das kann man nicht alles gesetzlich regeln, sondern kommt es auf jeden Einzelnen an.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독일에선 정치권이 각 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건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정치 권력에 대해 활발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시민 모임의 경우 26센트짜리 나사를 91달러, 7달러짜리 망치를 436달러에 구매한 국방부의 구매 낭비를 폭로했고 불필요한 기지를 폐쇄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예산을 크게 절감했습니다. 영국의 시민단체 PCAW는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내부 고발자를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들의 채용 청탁 논란, 강원랜드 사건 있었죠. 공기업의 고용 세습 의혹 한참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감시가 느슨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언론도 비판과 감시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37개국 중 25%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인 필리처상 다들 아시죠?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필리처의 유산으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생전의 필리처는 그가 운영했던 언론사의 벽에 베러파이, 사실 검증, 검증, 또 검증이라고 써 붙여놨다고 합니다. 정확한 보도만이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어느 때보다 언론 신뢰도가 떨어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의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학연 지연 같은 관계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와 내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는 나쁜 관행이 있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부나 공공기관의 몫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나 관계에 의존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면 곧 정치도 변하게 됩니다. 변화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때 미래에 대한 새로운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이 우리 사회에 무너진 공적 신뢰에 대한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질문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도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단 노현서입니다. 현 정부에서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국민청원의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미국 제도를 좀 본받았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진지하게 설명해주는 또 뭔가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개선 문제는 뭐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판결의 확정력을 뒤집는다는 것은 어떠한 점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법이 이렇게 모순이고 흠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단 박효정입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그런 심판에 대해서 재심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그 요건이 엄격했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진범이 밝혀지지 않는 한 재심을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진범이 밝혀진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이렇게 재심이 됐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론화됐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법원은 저는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심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 사법부 독립 굉장히 중요하죠. 여론을 통해서 재판에 개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재심은 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려면 사건 후에도 그 공권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지 사회적 신뢰가 말씀하셨잖아요. 가짜 뉴스가 우리가 그 뉴스를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판별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어느 날 공자에게 정치의 기본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먹을 것이 좋게야 하고 군사가 강해야 하고 백성이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어서 자공은 셋 중에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공자는 먼저 군사를 버리고 그 다음으로는 식량을 버려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백성의 신뢰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믿지 못하면 국가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말이죠. 공자가 살던 시대와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입니다. 무너진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에 실망했다고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켜보고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 신뢰를 가장 위협하는 건 바로 국민의 무관심입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